제 이름은 허순애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이 지나온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깊게 파인 주름, 기쁨과 슬픔으로 물들었던 눈가의 잔주름들, 그리고 가끔은 딸에게 버려진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슬픔에 잠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며칠만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어조였지요. 저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집을 봐주고 아이들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원이와 수아를 학교에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유일한 딸 수진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남편 태현이도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주 아이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손주들인 정원이와 수아는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입니다.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요즘 아이들답게 제멋대로인 면도 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는 수진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문득 정원의 핀 장미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가꾸기 시작한 정원입니다. 붉게 피어난 장미꽃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정원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며칠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장미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곧 돌아올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고, 사위 태현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와줘서 고맙다면서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표는 벽에 붙여 놓았다고 하면서 정원이 방이 지저분하니 청소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태현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태현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다는 표정만 지으며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곧 정원이와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반가워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나마 이 순간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정원이의 방은 옷가지와 장난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청소해야 할 것들이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집안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도 아직 절반도 못 끝낸 상태였습니다. 벌써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제 집에 있는 작은 정원이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가꾸던 장미꽃들, 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던 그 평화로운 공간이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진이와 태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길어졌다며 며칠 더 부탁한다는 전화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정원이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수아가 제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왜 딸의 집에서 가정부처럼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이 끝나 내일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태연이 돌아온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에서 뭔가 부탁할 것 같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태현이도 같은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최소 6개월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라고요?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잠시 비워두거나 세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 정원, 제 일상, 제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실망과 원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언제 제게 뭘 부탁했냐며 이것 하나 도와달라는데 그러냐고 했습니다. 태현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장모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제 작은 정원과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딸의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와 태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제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규칙들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너무 엄격하다며 오늘은 아이들이 맘껏 놀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제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저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현의 부모님도 가끔 방문했는데, 그들은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차 한 잔 부탁한다며 명령조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수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현의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정말 좋겠다며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니? 그들 집에도 가정부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고 할머니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딸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이것이 제가 받는 대우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수진이와 태연이가 저녁을 집에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연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갈비찜이 싱겁다며 소금을 더 넣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갈비찜을 정말 맛있게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졌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정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작은 정원도, 제 친구들도, 제 시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당황스러운 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수진이와 태연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짐을 계속 쌌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니 정말로 그들이 저 없이는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또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면 어떻게 하냐는 말.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이제 새 가정을 꾸린다고, 저에게 이제 제 삶을 살라고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너의 편의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하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 삶도 소중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정원이와 수아는 울면서 배웅했습니다. 수진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태현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작은 정원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장미들은 시들어 있었고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시들어가는 정원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과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장미는 버리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저는 짧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은 좋았지만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들 가족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집안일도 감당이 안 되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정부가 아니라고, 그들의 어머니고 아이들의 소중한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태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끔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로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로서요. 가정부가 아닌 존중받는 할머니로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가끔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뭔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가져온 가방에서 작은 화분을 꺼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장미 묘목이었습니다. 정원이와 수아가 저를 위해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 정원에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동네 노인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태현은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집안일을 떠맡기지 않았고, 오히려 와서 제 집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태현은 특히 제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태현이 이 장미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며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현의 그런 모습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원이와 수아가 하룻밤 제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와 태현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고 제 수채화 그림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정원이는 제 그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채화 물감을 꺼내 주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원이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그들 집에 있을 때는 왜 항상 힘들어 보였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그리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소중하고 너희들도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제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함께 장미에 물을 주고 새로 심은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꽃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장미, 이건 백합,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들국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들국화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들국화는 어디서든 꿋꿋하게 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로 들국화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피어나는 꽃.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정원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새로운 꽃들도 많이 심었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도 제 그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태현도 저를 단순한 장모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제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원이는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겼고 수아는 정원 가꾸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러 혼자 찾아왔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제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동네 노인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또래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식들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며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딸이 미국에 산다며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식 자랑 혹은 서운함을 토로하는 와중에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딸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에 제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로 풍경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꽃을 그리는 걸 좋아하며 제 정원에 피는 꽃들을 많이 그린다고 했습니다. 내 화가 제 그림과 취미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허순애라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현이가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짐을 싸서 나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떡하냐며 아이들 학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가거나 제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그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현이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수진이도 일을 하고 있으니 당장은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래도 걱정되는 듯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일 제가 집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서 이건 그들 가정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임을. 다음 날 수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태현은 침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태현이 죄송하다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때도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현실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줄이고 태현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주 23회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감사하다며 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집안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현은 3개월 만에 새 직장을 구했고 수진이도 승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수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현이가 실직했을 때 제가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말에 플라워, 아트 강좌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꽃꽂이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 그림 전시회에 자신의 꽃꽂이로 장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습니다. 제 수채화 실력은 계속 늘어 이제는 동네에서 작은 수채화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태현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원이는 미술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아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말이면 제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 할머니들은 항상 피곤해 보이고 불평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원이는 제가 소중하지 않을 때도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원이 엄마를 위해서요. 저 자신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가 소중해졌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늦게 그걸 깨달았지만 지금은 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이 대화를 기억하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 생일날 수진이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건넨 것은 작은 앨범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수진이가 아기였을 때, 그리고 수진이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라고 시작했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항상 그에게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존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을 떠나던 그날, 수진이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며 제 삶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금의 저를 보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용기와 강인함은 그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만의 꽃을 피워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 올림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수채화 그리기를 좋아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즐기며 때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진이와 태현, 그리고 손주들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고 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려움도 있지만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나이 들어 피아노를 배우다니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원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 한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어 변화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정원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그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제 이름은 허순애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